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올해 첫 거래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2% 상승한 24,824.0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3% 높은 2,695.7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0%나 높은 7,006.9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제조업 업황은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2017년 12월 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는 전월 53.9에서 55.1로 올랐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국제유가는 새해 첫 거래일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0.1% 하락한 $60 3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40에서 $60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60를 넘어선 한 단계에서는 하향 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국제금값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가 최근 약세를 이어가면서 금값 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0.50% 오른 $1,316 1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상승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에너지 업종이 2%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고 또 애플과 페이스북, 알파벳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1.5%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세계 증시를 일제히 오름세로 이끌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어제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올랐었고 국내 증시 또한 양지수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조선, 건설, 철강 업종 등 경기 민감주가 강세였고 특히 제약 바이오주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코스닥 지수는 10년 만에 주가가 810선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통상 새해 첫 주 증시는 한 해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참가자들의 관심도 높고 기대감도 상승하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개장 첫날인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하루 동안 1,3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는데요.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올 한 해 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떨지가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까요, 대표님?
예, 일단 뭐 결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당분간만 조금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밤 미국 증시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그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7,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마감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제외한 뭐 다우종합 지수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모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미국 증시의 상승. 근데 미국 증시의 상승과 그 외 지역과의 동조화 현상이 과연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미국만의 나홀로 긍정적인 장세의 지속이 될 것이냐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쉽사리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장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 상황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해 한 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6조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근데 한 10조 원을 넘게 순매수를 보였던 그 상반기 시장과 대비해서 하반기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다소간의 좀 매도 양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11월 중반 이후부터 집중이 되었다라는 부분. 11월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의 변화 부분, 미국 시장에서의 이슈 부분, 이벤트 부분,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FOMC에서의 금리 인상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미국에서의 세제 개편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세제 개편안과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지금 현재는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과연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나타날 수 있을지의 여부, 이 부분은 실질적인 미국의 세제 개편안을 가지고 시장에서의 평가, 그리고 시장에서의 전망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크게 엇갈릴 가능성도 우리가 미리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따라서 조금은 좀 대형주 쪽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역대 지난 한 해 역대 최대의 순매수를 보여줬다라는 거, 3.1조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었던 사상 최고, 그 부분은 2013년이었습니다. 1.8조 원의 순매수, 여기에 2배에 가까운 그런 순매수를 지난 한 해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차익 실현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추가 매수 가능성, 조금 좀 엇갈리는 행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외국인 지난해 마지막 주를 좀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주 한 주간, 뭐 물론 4영업일, 3영업일 영업을 했습니다만은 880억 원대 순매수에 그쳤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좀 외국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특히나 코스피 시장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좀 열어놓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편하게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과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 이를 놓고 사실상 그 미국에서는 IT 종목, 특히나 IT 반도체와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에 대한 다소간의 실적과 관련된 실적 모멘텀의 둔화 관련된 그런 논란,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 내 제기가 되어 왔다라는 부분. 물론 4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게 되면, 특히나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지난 3분기 실적, 그리고 한 3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발표를 있었죠. 이번 최소한 16조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어떤 그 실적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가 16조 원이 넘는
그런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안도 랠리 가능성, IT 실적 정점 논란에 대한 희석 가능성 분명히 시장 내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안도 랠리 차원이지 절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모멘텀 이슈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그리고 지난밤 미국에서의 나스닥 7,000포인트를 넘는 사상 최고치 그리고 새 신년 벽두부터 1.5%의 상승을 보여줬던 나스닥 지수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해석 내지는 평가 조금 좀 조심스럽게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의 세제 개편안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미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라는 부분. 분명히 미국 기업들의 입장, 미국 현지에서 영업을 경영을 회사를 영위하고 있는 그들의 경영 상황과 그리고 미국 외의 지역에서 유로존도 그렇고요.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도 그렇고요. 미국 지역과 미국 외 지역 간 다소간의 좀 셈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 외로 흩어졌던 그리고 미국 외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유턴 내지는 리쉐어링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으로의 본사 회귀 그러면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고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또 증가하게 되는 그러면서 경제 회복에 전반적인 선순환 고리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의 입장은 초반에는 다소간 조금 좀 소외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소비 증가는 신흥국, 미국으로의 수출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다만 여기서 시차가 좀 타임 갭이 조금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상황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글로벌 동조화 현상을 당장 눈앞에서 우리가 누리거나 이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좀 미국과 미국 이외의 기업 간에 좀 다소간 좀 격차가 생길 시간차가 생길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이번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시장 내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너무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보다는 조금은 좀 짧게 끊어가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주식시장 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중장기적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에서의 법인세 인하 이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으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자금의 쏠림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는 긴축 통화 정책이 나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고성장주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IT나 헬스바이오,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추가적인 PER의 상승 가능성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로의 영향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미국에서의 상승 이 부분을 너무 막연하게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당분간만 조금만 좀 대형주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오히려 외국인 중심의 중소형 코스닥주 선호 현상을 염두한 그런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곰곰이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최고 호황을 누렸던 코스닥 지수가 새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앞으로도 지속
지속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월 효과에 더해서 정부의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특히나 연기금 매수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활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월, 2월, 3월 1분기 내에는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훨씬 높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한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였죠? 어제도 실질적으로 코스닥 지수 81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마감, 강력한 상승 마감을 보여주면서 시장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보내주었다. 네. 지난해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은 21%,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26%.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물론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보다 높았지만 연중 최고치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오히려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이 코스닥 시장보다 높게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코스피 시장은 10월 중순 이후 정점 이후에 다소간의 기간 횡보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었던 부분은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에 따른 전반적인 IT를 비롯한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정점, 실적의 정점 논란,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다소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거의 9%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리고 어제까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연중 최고치의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다라는 것. 그 이야기는 여전히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1월 효과 이 부분은 오히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정부 정책 모멘텀 역시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코스닥 1월 추가적인 상승 랠리 가능성 상당 부분 높여주고 있다라는 점. 거꾸로 코스피 시장은 이렇다 할 이벤트, 이렇다 할 모멘텀은 다소간 좀 제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추가할 하락 장세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한 2,4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정도의 강보합세, 그렇게 크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아닌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수준의 어떤 그 시장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에 일단 개인들의 매수세도 분명히 한 몫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죠. 이 부분이 1월 초, 오늘 내일, 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시장 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경험을 좀 들춰보아도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 2011년 이후 매년 1월 달마다 상승을 했다라는 5년, 6년 연속 상승 행보를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폭을 좀 넓혀봐도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차례의 1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월의 상승은 18차례 중에 12회나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다라는 부분. 그럼 한번 종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1월달 시장별 재료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코스닥 시장은요. 일단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죠. 두 번째, 한중 관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점진적인 해결 그리고 해소 가능성, 개선의 노력이 계속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더 나아가서는 CS 2018이랄지 평창 동계올림픽이랄지 각종 테마군들에 대한 관심 코스닥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 반면에 코스피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벤트는 조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분기 긍정적인 실적이 있죠. 그리고 글로벌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4분기 실적에서 조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과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업종이 있다. 그럼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 내지는 다소간 좀 보합권 양상, 모멘텀을 다소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업종군, 종목군은 일단 IT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 그리고 철강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그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업종은 에너지, 화학, 그리고 IT 중에서 특히나 가전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전의 고급화 바람, 가전의 교체 주기와 맞물린 시장 내 수요 증가 흐름, 더 나아가서는 4분기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에너지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미디어 업종에 대한 관심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T, 가전, 화학, 에너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분명히 주목을 하면서, 특히나 4분기 실적,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 분명히 시장 내 큰 어떤 그 모멘텀을 주기보다는 시장을 안도 내지는 시장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신 대표님 새해 첫 전화 연결, 화상 연결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짧게 여쭤볼게요. 예, 일단 1월 효과와 4분기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효과, 대주주 회피 물량이 유턴되고 정부 정책 효과 있죠. 외국인 수급 개선이 계속해서 잇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 분명히 필요합니다. 달러와 약세 기조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너무 긍정적인 큰 흐름에서의 기대감을 갖는 모멘텀보다는 시장을 안도시키는 안도랠리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대형주 코스피 시장보다는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말씀. 여기서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업종군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5G 분명히 관심 가져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와 또 남북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인데요.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올랐었고요. 우리 증시 전반에 지금 퍼져 있는 잠재된 북한 리스크가 해결되는 것인지 차장님의 의견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우리 2018년 첫 해 우리 거래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지 않았던 북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는 어제는 같은 경우는 선물 보따리를 어떻게 보면 제공해 준 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년사가 사람들이 이건 별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북한 관계자들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해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조금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화답을 하면서 1월 9일 날 실제적인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해보자, 남북의 회담을 한번 바로 개최해보자라고 이런 얘기 바로 화답을 하는 이런 신호를 보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이슈에서 계속해서 북한 리스크는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아마도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부터 아마도 북한 창건일은 9월 9일까지는 아마도 별다른 이슈가 없이 아마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마도 좀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가장 크게 외국인들의 그런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떤 특정 업종보다는 증시 흐름 자체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커지며 증시의 전반적으로 올해 내내 분위기가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우리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변수가 나타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남북 경협주들도 들썩였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질까요? 자, 우선은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대부분 음봉을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가 대부분 가장 높았고 조금씩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은 좀 학습 효과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잘하면 다시 한번 우상향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 분명히 개성공단 관련주들이나 남북 경협주 관련주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동안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짓눌려 있었던 이런 이 이슈가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도 달러원 환율이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지금 1년 전에 1,210원이었던 환율이 어느덧 1,06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좀 급락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차장님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생각하실 게 바로 이 변동성입니다. 서서히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면 이렇게 크게 보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과 같이 조금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좀 큰일 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3년 2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1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1,050원도 지금 현재 안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 이 정도만 되면 사실은 예전 정부 같은 경우는 좀 구두 개입이나 실제적인 개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환율에 대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정상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최대한 억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의 이런 흐름을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름이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현재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달러와 가치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와 가치가 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대부분의 주요 통화가 이것 때문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슈 앞에서 잠깐 우리가 다루었던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제 완화 기조가 나타나면서 초강세에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달러를 좀 약세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고 용인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대적으로 달러가 좀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FRB 쪽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시켜서 달러의 강세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조금 비둘기파적인 이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득세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서서히 이렇게 금리를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이 달러에 대한 약세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특히 고민하셔야 될 거는 바로 엔화입니다. 엔화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느냐가 가장 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엔화에 대한 이슈도 좀 많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41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원화가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기업들은 조금 더 좀 지금 분통을 좀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과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좀 기업이나 이런 수출에서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제적으로 가격의 품질이나 이런 게 일본이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할까
기대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까지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버리면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물론 아직까지는 또 뭐 그렇게 하락폭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좀 급격하게 하락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환율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대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차장님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에도 변화를 두고 계신가요? 자, 우선은 투자 전략 쪽으로는 우선은 강세세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런 흐름, 바로 이 음식료 쪽은 무조건 플러스의 요인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또 항공주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해서 플러스 요건이 마련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하나 여행 관련된 주식들도 뭐 계속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업종 같은 경우로 조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씩은 넣어놔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환율 하락 수혜주로 음식료와 항공, 여행주를 언급하셨고요. 다음 이슈 또 보겠습니다. 자, 올해 건설업계 인수합병 최대어로 꼽혔던 대우건설 매각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매각 무산 우려에 대한 또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은 이거를 싸게 팔 수도 없고 이거 안 그렇다고 또 안 팔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싸게 팔면 너무 우리 세금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지금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우건설의 어떻게 보면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측의 지금 얘기인데요. 실제적으로 대우건설의 몸값을 어찌됐든 산업은행 쪽에서 최대한 많이 높게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이 3조 원 가까이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우건설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2조 원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1조 원이 빠지는데 실제적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는 이런 회사 측의 다른 이런 인수 후보군들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것도 너무 비싸다. 실제적으로 뭐 1조 4천억 정도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고민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헐값에 대한 이런 헐값 매각에 대한 이 시비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포함이 될 수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원래는 이달 한 8일 정도의 예비 입찰 후보들이 이런 8일 정도의 사실은 본입찰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수 후보자들이 조금 더 실사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슈가 들어오면서 19일쯤에 대우건설의 본입찰이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본입찰이 진행되기 한 일주일 전에 최저 매각 예정가를 산업은행 쪽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결국은 산업은행 쪽에서 대우건설을 팔 수 있는 게 우리는 최저 입찰을 얼마에 팔겠다. 최소 이거 이상에서는 판다. 이거보다 인수 후보자들이 가격을 내버리지 않으면 유찰이 당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한 단계 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처음 대우건설의 이런 매각이 얘기가 나왔을 때 작년 한 10월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우건설이 한 7,000원 정도의 이런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해서 하면 한 2조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매각으로 이제 서둘러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우건설을 보면 5,000원대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것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쳐봤자 크게 금액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건설업계 경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적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건설 경기가 그렇게 불확실한 것에 대한 이런 베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계 후보가 어느 정도 수준을 제시할지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호방건설 같은 경우는 한 1조 4천 정도를 적정 매각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계 후보는 아직은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중동권에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조금 중동권에서 큰 손이 조금 참여하면 조금 이 매각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것을 그런 철수
실수를 해버리면서 이런 모양이 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일면에서는 또 산업은행 쪽에서 그 대우건설 매각을 입찰을 시작할 때 시장 상황을 조금 많이 생각하지 않고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 면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조금 좀 난색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연초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자,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도 아주 시장은 상큼한 출발을 해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1월에 대한 이런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산타랠리는 없었지만 1월 효과 같은 경우에 대한 이런 기대감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중소형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소형주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연기금 쪽에 대한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이 최근에 코스닥의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 말은 다른 모든 포트폴리오, 다른 이런 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입장에서도 다 같이 코스닥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중소형주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참 이런 모습은 아마도 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있을 CES 2018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더 위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이때부터 4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다가설 겁니다. 물론 예전같이 3분기 때같이 4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올 거야라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은 아마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는 또 플러스한 요건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은 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좀 대세 상승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중소형주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코너죠. 국내외 선물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어제 우선 일포 내외의 움직임일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327 지수를 바로 정착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최저가 매수에 327 지수, 326 지수까지 목표로 매수로 끌고 온 상태에서 어제는 잠깐 눌림 구간을 봤었고요. 어제 눌림 구간도 325 지수, 중반 지지력을 봤기 때문에 어제 한 1% 내외로 조금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지은 모습으로 끝냈고요. 자, 오늘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우선은 하단부 지지력들이 325.50 가장 가까운 저항점들 두고 있죠. 그 다음에 327 중반 지수를 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차례대로 상단부를 돌파 안착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우선 그래서 윗 구간을 바로 쫓아가는 지속적으로 무리스럽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래 구간은 325 지수까지 밀리면 매수는 좀 더 들어가기가 수월할지나 고점에서 무작정 쫓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우선 쫓아가려 하면 윗 구간들이 지지가 제대로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가로 저항의 횡보 구간이 센 구간은 여전히 다음에 왔을 때도 횡보 구간이 세다. 그래서 다지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매수로 추가적인 배팅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한다면 아래 하단부 지지력들 좀 빠질 때도
지지력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래 구간에서 왔듯이 급등보다는 여전히 하단부 추세를 유지하고 지키는지가 더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추세로 보시고 마무리에 지으신 분들은 좀 눌린 구간에서 매수 배팅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눌린 매수 전략을 펼치시면 좋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들은 325.50 드릴 거고요. 예상 저항은 328지수부터 329지수까지 차례대로 1%씩 마디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328지수 드릴 거고요. 한마디로 예상 저항을 작게 들어있는 이유는 무작정 쫓아가지 마라, 그것보다 눌린 매수를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달러화가 최근 약세를 이어가면서 금값도 오르고 유가도 6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흐름도 살펴볼게요. 투자 전략 말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달러화 약세가 좀 있어서요. 저희는 어제 반등을 좀 노렸었습니다. 추세 매도는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제는 달러의 반등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하단부 이 구간까지 91.05, 06까지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대의 관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좀 주목해야 될게요. 저희가 아시아 유럽장은 고가에서 눌림목을 본다. 파생 쪽은 저희가 저 구간들 보는 게 보통 500달러에서 1000달러입니다. 한 계약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저희는 위에서 매도를 쳐서 끌고 왔고요. 한마디로 달러 반등에 배팅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매도를 쳐서 이 시간이 12시인데요. 12시 1시까지 빠졌다가 이제 새벽에 미장 점심시간부터 다시 재반등이죠. 자, 그렇다면 신고가에서 노리는 거는 우선 아시아 유럽장은 지속적으로 반대 매매 노려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 선물 쪽은 섹션이 아시아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들이 있죠. 전반적으로 유럽장과 미장에서 추세가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움직인 장들은 다시 아시아 시장과 유럽장 초반까지는 되돌림 구간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오늘 또 아시아 유럽장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의 매도의 저가 매수 반발 노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상 저항은 12150 드릴 거고요. 한마디로 추세 저항까지를 최고 열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저항점들 상방 경직을 두고 신고가 매도에서 눌림을 준다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어제도 지금 보면 9시, 그 다음에 20시, 여기서 최고가를 만들었다는 거는 아시아 유럽장에 개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심시간 전부터 눌려서 종가까지는 유럽장은 눌렸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아시아 시장도 고가를 열어놓고 좀 더 반등 시에 고가 부분부터 눌림을 매매를 하겠다. 그 다음에 추세는 지금 새벽장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장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예상장은 12150, 그 다음에 어제 저가를 다시 최대 지지력으로 예상을 하고요. 중간 저항점들 12100 자리까지도 있겠지만 우선은 최고가, 최저가 예상을 두고 추세 채널 구간 내에서만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항점들도 추세 상단부들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아시아 시장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상단부 저항 받는 걸 확인을 하시고 나서 반대 매매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크루드 오일입니다. 어제 크루드 오일
우선은 50을 맞고 한번 매도를 쳤었는데요. 추가적인 상단부가 열려서 80 손절에 추가적인 매도와 그 다음에 좀 더 지켜보라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60.30까지 정확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재매도에 다시 10매 저항들. 그 다음에 60.00을 약간을 깨기 시작한 매수로 돌려서 보겠다 말씀드렸었는데 새벽녘에 잡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2번, 3번의 매도로 총 한 1000불 정도, 한 100만 원 돈이죠. 그 정도의 수익을 한 계약으로 얻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상 저항과 지지력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60.50대 예상 저항을 두고 그 다음에 60달러 예상 지지력을 그대로 둘 거고요. 이 구간 내에서의 박스권 매매 전략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고요. 저항으로 보자면 어제 단기 추세를 깬 저항입니다. 한마디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힘이 나더라도 쫓아가지 말고 매도 1차, 2차를 보시든 겁나신 분들은 위에서 매도를 쳐서 짧게 드시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추세가 빠졌기 때문에 50대 그 다음에 60.70대에서는 여전히 저항을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달러는 심리적으로도 강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60달러 지지력들은 예상을 하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골드입니다. 어제 골드도 이 구간에서 매도를 쳐서 1312.5 정확하게 1차 매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 오면 매수로 돌리겠다 했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매수권들이 셌었습니다. 달러 약세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우선은 시가 시작되기 전에 똑같은 자리들 1320대를 드렸었는데 우선은 지금 이 추세 저항을 드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예상 저항이 약간 시가가 시작되면서 벗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8시 전에 제가 시가가 시작되기 전에 예상 저항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는 8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8시 넘어서 저항을 확인하고 드려야 되는데 약간 오차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추세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 저항들 오전 중에 저항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들 하시고 여기서 한 30분 분봉에서 음봉이 뜨기 시작하면 걔네들부터 상단부 제약을 보시는 게 좋겠죠. 한마디로 추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저항점에서도 멈춰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우선 30분 분봉에서도 이런 구간들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30분 분봉에서 음봉이 형성된 구간에서 눌리면 보라.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부터 쫓아가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바로 나지 않고 눌림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 미장 섹션을 제대로 보시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차라리 매수를 좀 더 놓쳐버린다 하면 미장에서 되돌림 구간을 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눌림이 있는 경우는 여전히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는 또 추세 지지력에 그 다음에 상단부 저항에서는 눌림 구간 예상하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쫓아간 매매보다는 어제 첫날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좀 더 지켜보고 관망장세의 박스권 매매 전략 또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